이 쇼핑몰 부분은 이제 빼기로 하고,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트레키의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우크라이나 이야기, 북한하고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 전쟁터, 이게 중동 지역 전체를 전쟁터로 뭐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안간힘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전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넓히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그만한 무기가 과연 있냐? 좀 아이러니하죠. 그만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무기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나? 그 병력은 충분한가? 많은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 그런데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죠. 미국의 지원. 이스라엘에서 무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미국 자체에 비축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나 인도양, 이쪽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뭐 이란의 공격이든 어느 나라의 공격이든 거의 한 뭐 4분의 3을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항공모함 전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체 방공망으로 소진되고 있는 그 뭐 미사일이든 뭐든 이런 것도 미국이 그냥 거의 실시간이다시피 자신들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나 이런 데에 재배치보다도 이스라엘을 먼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참 마르지 않는 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 참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빨리 제거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서 세계 평화를 해치는 거를 왜 다들 두고 보고 있을까? 다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용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처음에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상하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유엔으로 뭉쳐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면, 그리고 그 주변국들, 아랍국들도 마찬가지로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있겠느냐. 그런데 다들 미국의 눈치를 본 거죠. 이스라엘의 눈치가 아니라. 미국이 지원하는 나라인데 뭐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그렇게 한 번 묵인하고 두 번 묵인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망자만 뭐 이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민간인 사망자 저희 이란에서의 민간인 사망자 다 합쳐도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이 팔레스타인 사실상 무장 세력도 없어요, 거기. 따지고 보면. 고작 있는 게 그 휴대용 RPG라고 하는 그 미사일 있잖아요. 그 정도. 소총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비공식 추산으로는 민간인 희생자만 1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가 됐죠. 이런 사람을 계속 내버려 두는 이 국제사회가 성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성토하기 시작한 게. 실질적으로 강도 높게 성토를 시작한 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성토한 뒤부터 그리고
X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거론한 뒤부터 유럽의 국가들이 비로소 이제 앞에 누군가가 나섰으니까 자신들도 나서겠다고 해서 나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조금도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외교적으로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이제 이런 전쟁 상황을 뒷받침하는 거는 경제 아니겠어요? 경제 부분에서 전혀 타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시리아를 공습했어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럼 시리아까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습을 하느냐, 전쟁터를 넓히느냐. 지금 9월에 치러지는 총선거가 있어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 전쟁을 지속함으로써 그걸 피해왔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총리직은 당연히 날아가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당 자체의 의석수가 부족해서 열린 여당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에 대한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시리아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튀르키예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타냐후는 실질적으로 뭐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대한 꿈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타냐후의 전쟁 행위를 욕하면서도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유도 지금 네타냐후의 계획으로 보면 그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거기까지를 이스라엘 영토로 넓혀야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니까 박수치고 지원하고 하고 있죠. 이제 중동 패자를 이렇게 꿈꾸는 네타냐후에게 가장 큰 최대 걸림돌이 튀르키예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이 이라크 방향으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시리아. 이 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시리아를 지원하는 국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튀르키예와 충돌을 하거나 튀르키예에게 양보를 받아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튀르키예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당연히 이번 시리아 공격에 튀르키예는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를 향해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에 자막에도 나오지만 네타냐후와 그의 살인 조직,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저지른 범죄, 이제 이 범죄로 그친 게 아니라 이 범죄가 이제는 튀르키예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튀르키예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상정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야옥이라든지 자신들 꿈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패자주의에 대해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8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이 양반도
엄청나게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지지율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닌데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주 느리지만. 국정 지지율이 44%, 이제 부정평가가 51%로 과반을 넘겼어요. 그럼 이런 상태로 2028년까지 그냥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헌법이나 이런 거 저런 거 개정해가지고 본인이 모든 권한을 사실상 다 갖는,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물러날 때도 됐지만 정작 그런 혜택을 이제 후임자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에르도안도 오랫동안 이 중동 패자를 꿈꿔왔었고 아주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주변 지역, 뭐 꼭 중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튀르키예 영토와 비교적 근접한 지역에서의 모든 분쟁에 관여하기를 원하고, 이 에르도안 이 사람은 외교를 참 잘해요. 나름 정말 잘해요. 나토 국가이면서 러시아하고 무척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해요. 이 에르도안은. 그리고 미국하고도 최근에 또 친해졌잖아요. 트럼프가 아주 훌륭한 나라라고 칭찬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 방공무기를 처분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동 자체를 중지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사게 되면 미국이 F-35를 튀르키예에 팔지 않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값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러시아제 S-400 방공무기는 이 우리나라에는 스텔스기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F-35.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죠. 그럼 스텔스의 장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분석이 돼 버리면. 그래서 트르키예의 판매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 에르도안은 지금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자신들이 중동 지역에서 패자가 될 수 있는. 물론 사우디라고 하는 또 큰 나라가 있죠. 중동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고 튀르키예는 또 이란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란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서는 강대국이었었잖아요. 호전적이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이란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단 말이에요. 지역의 패자로서.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란의 군사력이 약화됐다. 자신들의 힘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중동 패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반대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강점이 있느냐? 튀르키예에 비교해서 스텔스기가 있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튀르키예의 방공망이라든지 군 시설이라든지를 F-35를 출격시켜서 파괴하려고 한다.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튀르키예 방공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스텔스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죠. 사실상. 그 러시아제 방공무기들이 좀 처참했잖아요. 이란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많이 처참했어요. 그 성능 자체가. 거의 뭐 발각을 못했거나 무용지물과 같은 상태로 폭격을 당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단방향만 탐지가 가능한 그런 상태인 걸로 최근에는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만 감지를 하는. 그러니까 우회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혀 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레이더들인 것 같아요. 러시아제나 중국제나. 그래서 이 트리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이제 뭐 이스라엘에 있는 F-35 이 스텔스기를 철수시켜줘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우리에게 F-35를 판매를 해달라. 이게 2019년부터 요청을 하던 건데 미국이 계속 그 러시아제 그 S-400 그 방공무기를 핑계로 거절을 해왔잖아요. 심지어 트리키에가 가지고 있는 미국제 전투기들의 AS 지원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군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트리키에가. 보는 거와는 다르게. 근데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고 나서 급격히 관계 개선이 되고 트리키에는 러시아제 무기들 폐기를 약속을 하고 이번에 트럼프가 그러면 F-35를 트리키에 판매하겠다라고 뭐 사실상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힘의 균형에서 자신들이 압도하고 있었는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튀르키예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랍 지역,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는 독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이제 미국제 무기들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F-35라고 하는 이 스텔스기가 주력이었었는데 일단은 적의 주요 뭐 레이더망이라든지 군사시설이든지를 파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리한 전세를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된다. 아니면 상대도 나와 똑같은 그런 전력을 가지게 된다.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트리키예를 향해서 트리키예는 미국을 증오하는 무슬림 형제단의 그들의 사상에 물든 정권이다. 그 테러리스트를 숨겨주고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게 트리키예에게는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트럼프나 미국 쪽의 지금까지의 입장, 미국 쪽에서의 지금까지 입장은 이 중동 지역의 질서를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앞서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심지어는 그냥 지원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해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모든 지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F-35라고 하는 이 스텔스기 하나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터키 이 튀르키예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뭐 인구수도 그렇고 뭐 기갑전력, 병력, 뭐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장기전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지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튀르키예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죠. 미국에게 미국 전체에 지금 로비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까?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에르도안이나 네타냐후 둘 다 아주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장기 집권 야욕, 이건 권력자들이 누구를 불문하고 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야욕 같아요. 이 장기 집권 야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패자를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에르도안, 네타냐후 둘 다. 그리고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뭐 이게 유리한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예요. 나토 국가. 그럼 이스라엘이 만약에 튀르키예를 먼저 침공한다라고 하면 나토 규정에 의해서 이 나토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지금 유로존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점점 외교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 세계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유럽 국가들이 그러지 않아도 재정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 중동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고 있거든요. 석유나 나프타나 이런 이제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급하게 조달은 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싸게 지원을 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적 가능성은 없지만, 이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서 상당히 높다. 현재로서. 근데 이 국지적인 충돌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레바논하고 시리아에서 맞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튀르키예 본토에서 전쟁, 두 나라가 국지적인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 영토, 시리아 국경 부분, 또 레바논 영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 그런 상태예요. 튀르키예는 시리아를 지원한다라는 명분이 있죠. 이스라엘로부터 지켜준다. 그런 명분이 있어서 아마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시리아가 이제 용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시리아하고 국경 부근, 그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 군사훈련을 좀 강도 높게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가. 그걸 빌미로 해서 이번에 시리아를 공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다분히 다음 달에 있는 선거를 의식하고서 긴장 강도를 높이려고 시리아를 폭격했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이제 튀르키예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 그 두 나라 사이에 당장 전면전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국지전의 장소가 시리아 혹은 레바논 이렇게 해서 양국이 충돌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중동 전역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중동 전역이 상당히 빠르게 전쟁 기운이 확산을 하게 되겠죠. 그 튀르키예 바로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네타냐후하고 지금 트럼프 사이는 서로가 공식적으로는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대하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네타냐후에게 완전히 빈정이 상했어요. 트럼프는. 지금 자신이 강한 대통령, 영향력이 강한 대통령이기는 해도 미국 전반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꺾을 수는 없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완전히 빈정이 상한 상태고,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한 1년 정도만이라도 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발표한다고 하면 당장에는 이 중동 지역이 엄청나게 소란스럽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 갈고 있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다시 좀 잡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피해가 사실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위협할 만한 세력을 미국이 앞장서서 눌러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따위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타냐후는 이번에 이란하고의 전쟁, 그 트럼프가 15개 조항의 평화안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네타냐후가.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고. 가자 지구에 대한 트럼프 구상안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절한 상태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안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틀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외신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좀 다퉜다. 트럼프가 극대노 한번 했다. 그게 다잖아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했으면 허다못해 지상병력은 아니더라도 미사일 몇 발이라도 쐈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는 자신이 중동전쟁이나 가자지구 평화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네타냐후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중동전쟁도 네타냐후의 꼬미에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지속적인 소모전, 지상전을 포함해서, 그러고서 이스라엘이 중동 패자가 되는 그런 것을 꿈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에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나 중동 지역 국가들을 미국령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네타냐후에게 완전히 빈정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자신의 사법 문제가 당장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다 보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바로 날아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장기 집권을 해왔던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한순간에 이 전쟁 범죄 처벌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뭐 이스라엘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장기 집권했을 때 나타나는 배이긴 하지만 그 부정부패에 대한 게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네타냐후 이 집권 여당 세력들의. 그래서 그 문제가 다음 달 선거에서 만약에 집권 여당이 패하게 되면 이 중동 전쟁 부분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을까. 지금 뭐 사실 그게 우리 지구촌에서의 희망이기도 해요. 이 중동 전쟁이 빨리 좀 끝나야 그래야 우러 전쟁에 집중을 해서 거기도 빨리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트리키에에 이어서 트리키에만 F-35 판매를 요구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이 중동의 주요국들,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나 전부 다 F-35 판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국가의 요구는 상당히 정당한 것이 미국이 거기 미군을 다 주둔시키고 있었잖아요. 지켜준다고. 그런데 지켜주기는커녕 미군이 있다는 이유로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그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마땅하게 이란을 직접 견제할 수 있거나 이런 이제 전투기가 스텔스기가 없으니까 답답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정작 지금 이제 국가 이름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이 언제 사우디에 대해서 사우디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더군다나 사우디에 대해서 또 UAE에 대해서 또 다른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F-35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 때문에 함부로 준동을 못할 테니까. 근데 트럼프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본인의 신상 문제는 이 전쟁으로 어느 정도 끌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위험에 더 처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이미 트럼프는 튀르키예에 판매를 결정을 했어요. 판매하겠다. 그리고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도 일축해 버렸어요. 이 네타냐후가 다시 심기를 건드리니까 사우디 UAE에도 판매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죠.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이스라엘의 로비가 어느 정도 먹히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미국에서. 트럼프의 말을 밑에 보면 이제 자막이 달려 있는데 튀르키예는 훌륭한 동맹입니다.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건 뭐 미국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 F-50 아르헨티나에서 사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어요. 아르헨티나에. 못 판 이유가 영국에서 반대를 해서 못 파는 거예요. 거기 포클랜드를 두고 양국이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실제 전쟁까지도 벌렸었고. 근데 아르헨티나의 공군력이 강화되면
포클랜드가 위험해지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F-50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무시할 수 없는 전투기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 판매를 하지 못했어요. 아르헨티나에. 우리에게 팔지 않았을 때에 그만한 어떤 반대급부가 더 있을 거다.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판매를 안 했는데,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그런 요청을 받아주면서 다른 요구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받아준 거죠.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그 무기를 팔지 마라라고 하면, 그러면 그 반대의 급부가 있어야 돼요. 영국은 이익을 받잖아요. 우리는 손해를 보고. 그러면 영국이 우리에게 그 손해를 벌충할 만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다. 그 언제까지 우리가 손해만 볼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무기 판매는 안 할 수 있지만 그에 관련돼서 우리에게도 이익이 오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는 이따가 이제 그 우러 전쟁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할게요. 아무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 트럼프가 뭐 언제 또 변덕을 부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상당히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이 중동 지역 국가들이 느끼는 거는 정말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국을 지켜야 되는 무기 수급이라든지 모든 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것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게 뭐 욕을 먹든 누가 뭐 욕을 하든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 강자가 세계 질서를 그래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지켜준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선수로 뛰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어버리니까. 아니, 이스라엘하고 합쳐가지고 이란을 그렇게 침공을 해버리면 가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미국의 명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평화라든지 이런 중재를 하려면 본인이 침략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침략자의 위치에 서버리면 평화를 얘기할 때 뻘쭘하잖아요. 참, 이 트럼프, 미국의 어떻게 보면 수혜를 우리나라도 많이 받고는 있는데 참 불편한 것도 많죠, 사실. 미국이 선수로 뛰는 이게 미국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우러 전쟁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건 뭐 간단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튀르키예는 6.25 참전국이죠. 잘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병력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튀르키예하고 전쟁을 한다.
근데 튀르키예가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을 한다. 그럼 파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입장인데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뭐 답이 있다.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자, 우러전쟁 이야기 해볼게요. 우러전쟁은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그냥 심각한 게 아니고 뭐 구분을 군사시설하고 민간시설 구분을 해서 양쪽이 서로 교전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그래도 박수 치고 응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에요. 민간인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 러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부터 좀 안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모든 게 이 정치 집단의 권력욕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에 빌미를 주고 침략을 당하고 인구수가 한 3분의 1 정도 줄었죠.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의 20%를 지금 뺏긴 상태고 그럼에도 이제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지원 때문인데 어쨌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특히 러시아의 공격 패턴을 보면 이거 뭐 구분이 없어요. 군사시설, 민간시설, 뭐 발전시설, 그 발전시설 중에 그 자포리자에 있는 그 대규모 원자력 발전시설 있잖아요. 그게 전쟁 초기에는 막 거기에 미사일 쏘고 그랬어요. 러시아에서. 물론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이 원자력 그 발전소가 직접 피해를 보거나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만큼 위험한 짓을 많이 했다는 거고 최근까지도 이 쇼핑몰을 갖다가 공습을 해버렸잖아요. 드론으로. 그러니까 1차 공습을 하고 한 30분쯤 있다 2차 공습을 했어요. 아주 의도적인 거죠. 2시간 정도 있다 했나? 그러니까 2차 공습이 의미하는 것은 1차 공습 수습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의료진이나 또 뭐 소방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진입을 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상자를 구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까지 노렸다는 얘기죠. 2차로 같은 지역을 공습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이런 전쟁 범죄를 그냥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근데 이게 트럼프가 여기 또 미국이 문제가 돼요. 그 첫날에 이란을 공습하면서 물론 군사시설에 붙어 있는 거 잘 파악을 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학교를 공습해가지고 그 여학생들 참 그 많은 수가 숨졌잖아요. 당일날. 이 전쟁 범죄잖아요. 전쟁 범죄 그 자체로. 그리고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는 건 다 전쟁 범죄예요. 선전포고 없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자체가 전쟁 범죄예요. 근데 선전포고 안 했잖아요. 그냥 기습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단죄를 못해요.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은 사실상 힘 있는 몇 개 나라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만 그냥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나마 명분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지금 제법 힘 좀 쓰는 나라들 중국이나 무용지물이죠. 따지고 보면 그냥 이용만 당하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서 그 푸틴한테 네타냐후한테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못 묻잖아요. 네타냐후가 지금 전쟁 범죄자로 기소가 되어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근데 미국을 마음대로 가잖아요. 미국에서 체포를 해줘야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푸틴이 저 짓을 한다고 해도 제 손은 이미 돼 있죠. 푸틴도 몇몇 사람 돼 있어요. 전쟁 범죄자로. 근데 처벌이 가능할 거냐? 아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상위 미사국들이 합의해버리면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책임을 못 묻는다. 그게 지금 큰 문제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이게 이런 쇼핑몰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이 좀 막아질 텐데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는 뭐 우크라이나 쇼핑몰에 대한 인권 문제 막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이제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인권 문제로 심각성을 다투는 거고 우리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러전쟁 자체에 우리 뭐 산업이나 무역이나 뭐 에너지 수급이나 이런 영향은 사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북한이 여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여기서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전쟁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전에 대한. 이게 드론을 직접 운영을 하고 이게 아마 4,500명 정도 될 거예요. 드론 운영병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북한군이. 이게 전쟁 실습을 현대전에 대한 전쟁 실습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막대한 돈을 받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무척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안보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하고 전쟁을 지금 다시 한 것이 아닌데 북한의 전력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상승되는 뭐 탱크 몇 대가 늘어났다가 아니라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기회가 없는 거고. 이게 뭐 전쟁 물자라든지 뭐 무기 질이라든지 이런 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북한하고.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이런 이제 정확성들이 있잖아요. 질적으로 향상이 되면 결국에 그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유사시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북한군에 대해서.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해서 직접 참전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참전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해야 되나? 참 딜레마죠,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런 점을 노리고 그 유로존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라. 병력까지는 뭐 지원하지 않더라도 무기는 지원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러전쟁은 이제 지상전 형태는 거의 벗어나 있죠. 지상전 형태는 벗어나 있는데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다시 뭐 11월이나 12월에 그 땅이 이제 다시
이렇게 얼 무렵에 우크라이나를 지상병력으로 대대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면 뭐 지상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드론하고 미사일을 이용한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 뭐 헤르손, 크림반도, 루안스, 자포리자, 이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을 통해서 거기를 회복을 했다가 아니라 러시아가 그곳에서 아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의 드론 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본토를 지금 뭐 모스크바 뭐 어디 할 것 없이 그냥 유통 물류, 그러니까 산업시설 파괴하는 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전쟁 양상을 많이 바꿔놨어요, 실제로. 뭐 러시아가 그냥 뭐 자신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최대 산유국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름 사가고 다른 나라에서도 기름 사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 정유시설들을 우크라이나가 파괴해버리니까. 그런데 그걸 막을 방법도 사실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또 문제가 그거잖아요. 방공무기가 고갈이 됐어요. 미국이 지원이 끊겨버려가지고. 그럼 뭐 이 서유럽 국가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나라들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자체 방어 역량도 안 돼요. 일단은 미국에게 지원을 받는다라고 해도 뭐 지원이 아니라 사오는 거죠. 한다 해도 스스로의 방공망을 갖추는 것, 스스로의 방위태세를 갖추는 것도 지금 버거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방공무기 고갈은 심각하죠.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미국이 당장에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나마 좀 잠시 이란하고 전쟁을 멈췄잖아요. 그 사이에 조금 보충이 되었던 거를 그 이란을 재공습하면서 또 다 써버리고 더 이상 써버렸잖아요. 그 이상으로, 생산된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심각해요, 비축량이.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무기들을. 참 이상한 나라예요, 정말. 러시아는 이 무방비해진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지금 뭐 드론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죠. 본인은 족족 그냥 다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는 그러면 멀쩡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유시설, 산업시설 이쪽 피해가 상당히 크고, 그 가장 러시아에서 문제되는 건 민심 위반이에요, 지금.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들은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뭐 무슨 제3자가 전쟁하는 듯이 전쟁터만 자기 자식들 끌려가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직접 날라와가지고 막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푸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는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인가에 대선이 있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요. 젤렌스키가 현재 지지율로 보면 6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젤렌스키가 재선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워낙에 선거 부정이 많은 나라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 제가 전에 한번 그 젊은 국방장관 얘기한 적 있잖아요. 35살. 그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1등이에요. 지지율이.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좋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서방 국가들의 신뢰를 주는 거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지금 젤렌스키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협상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좀 주제가 그러네요. 아무튼 러시아의 민심 위반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 민심 위반을 또 다독이려고 지금 푸틴이 했던 게 뭐예요? 그 북방 영토 라고 하죠, 보통. 그 일본의 북방 영토 회복하지 못한 일본 표현으로 보면 그곳을 가서 푸틴이 직접 가가지고 일본을 자극했잖아요. 일부러 도발한 거예요. 일부러. 뭐 일본을 지금 도발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푸틴 입장에서. 근데 도발을 했어요. 러시아 민심 때문에 도발을 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제압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러시아가 확전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더 안 좋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하나에도 지금 쩔쩔매는 판인데, 그 러시아 민심 위반도 심각한 편이다 지금. 그리고 미국의 지원, 이게 가장 크죠. 지원에 지금 한계에 부딪혔고, 그렇다고 뭐 하루아침에 무기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가장 지원 여력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고, 이 유럽 부분, 유럽에서는 지원할 여유나 뭐 돈은 지원할 수 있죠. 상당히 큰 금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전쟁은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무기를 사와야 되고. 근데 실물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 서유럽이. 동유럽은 뭐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반전의 기회를 사실 좀 잡았었는데, 그게 참 안타깝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어요. 이 점령당했던 지역이라든지 흑해에서 러시아가 정말 공경에 빠질 만큼의 위치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쏘는 족족 다 얻어 터져야 되니까 이제는 양방향으로 갈라놔야 되잖아요. 국력을. 전쟁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좀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나은 입장에서 이 전쟁을 갖다가 잘 수행을 해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방공무기 뭐 할 수 있으면 공격무기까지 뭐 천무라든지 다인장 로켓 뭐 K9 자주포 할 것 없이 줄 수 있는 거는 좀 다 지원해달라. 근데 참 싸가지 없이 얘기해서 좀 문제예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네 이상하게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들이 유럽이고 이 아시아인인 대한민국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우월주의가 있는 건지 정말 말을 좀 싸가지 없게 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가도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재주를 가졌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냥 정중하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해도 모자랄 판에 도와줘야 된다. 당연히 니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과 관련된 입만 열면
대한민국에서는 제 욕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잖아요. 아니 그 좋아하는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일본한테. 일본의 미사일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그 도와달라고 하지. 일본한테 안 하고. 일본은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나라는 만만하고. 좀 우크라이나가 그런 태도는 좀 변해야 되는데, 저는 우크라이나가 좀 괘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그 항공 엔진 관련해서 전투기 엔진 그 회사를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수협상 다 마쳤는데 갑자기 무슨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그거를 막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다면, 그 기업이 우리나라 소유가 됐다면, 우리나라 기업 소유가 지금 이 엔진 개발하고 있는 거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게. 그럼 우크라이나도 그렇잖아요.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유럽 쪽에서 이 유로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뭐 외상을 달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돈은 줄 거예요. 우리가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게 신중한 문제이잖아요. 좀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러면 단지 뭐 이 거래가 아니라 자신들이 좀 더 해줄 수 있는 뭔가 협상 카드를 좀 더 내보내야 우리도 좀 감수할 수 있는 만큼의 그게 되는가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뭐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 어쩐다 이따위 얘기를 하니까 좀 그래요. 아무튼 이 우러 전쟁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딜레마죠. 한편으로는 우리도 현대전을 습득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군 관계자들이 일부 파견이 돼서 계속해서 관련 정보라든지 이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직접 관여하는 거와 제3자적 입장에서 정보 수집하는 거와 이건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직접 전쟁 수행을 하면서 익히고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 안보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거를 그냥 나몰라라 하기에는 좀 많이 심각한 거예요. 많이. 이 북한군이 지금 한 7, 8천 명 가 있잖아요. 7, 8천 명. 8,500명이라고 자막에는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전의 병력 포함하면 상당하죠. 근데 그 수가 북한으로 돌아오면 다시 실전 배치될 것이고 그 노하우를 북한 병사들이 다 습득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유사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실전에서 얻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실전 경험을 지금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을 사실은 러시아하고 북한이 합작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러시아가 우리에게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언제든 가지려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하지 마라.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런 경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러시아의 병력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접 우리가 안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죠. 뭐 러시아하고 향 관계를 위해서 무작정 침묵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은 논리가 안 맞아요. 이런 식이면.
북한군의 전력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상승을 해요. 북한군의 무기,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이게 정확성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 게 모두 향상이 되면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러시아를 의식해서 우리는 계속 지켜만 봐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입장은. 그럼 우크라이나에 직접 참전하거나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도돌이표죠. 이게 도돌이표. 그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고민이 많을 거다. 한국이 러우 전쟁에 관여하게 될 때, 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북미 대화 추진은 불가능해지죠. 최근에 바람이 제대로 불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남북 문제에서 훈풍이 좀 불어올까 하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남북 화해 가능성도 당연히 멀어지겠죠.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병사를 보내고 무기를 지원하고, 그럼 그곳에서 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북한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더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그리고 뭐 직접 병사를 파견할 일은 없겠지만 블랙홀로 빠질 수 있어요. 무기 지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블랙홀로. 지금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절하기가 쉬운데, 일단 지원이 시작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미국, 유로존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지원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원을 한번 하게 되면 진짜 블랙홀이 되는 거죠. 한러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적이나 아군이나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그럼에도 이전의 한러 관계로 회복하는 거는 진짜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어찌됐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적대국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유럽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러시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들을 위협으로 본다는 거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0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무슨 위협을 받는다고 무기를 보내느냐, 니네가 무슨 피해가 있다고. 이제 할 얘기가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군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다고 무기를 지원하는 거는 또 별개의 상황으로, 병력을 파견하는 거면 오히려 타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이 한중일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동아시아 상황, 이 안보 상황이 상당히 먹구름을 끼게 되고, 이 미묘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 편을 들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편을 들고 있어요, 러시아는.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죠. 애매한 태도. 이게 우리의 입장을 맞다 이렇게 두둔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데 어떤 보복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1순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또 밀착을 한다. 그럼 일본은 참 견디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 한중일러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이 구도가 지금 유지되는 게 우리에게는 국익관점에서 유리하거든요. 이런 미묘한 관계가 균형을 유지해서 가는 게. 우리나라가 이런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외교적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중 한 축인 러시아가 우리하고 멀어진다 라고 하면 잃을 게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와 멀어지면 대신에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부담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럼 북한에게서 얻어먹을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적대화돼 있다 라고 하면 당장에 이제 러시아에게서 위협 세력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래서 이 우러 전쟁에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은 단순하지가 않다. 참 우리 안보에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북한군이 거기 가서 실전 능력을 익히고 북한군의 무기를 질적으로 러시아의 도움으로 향상을 시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복잡단단한 이 상황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우러 전쟁에 대한 한국 관여는 미국하고 유럽이 모두 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더군다나 판매가 아닌 지원 형태를 원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차관이라든지. 참, 우리가 여기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게 되고 참전을 하게 되면 중동 전쟁을 거부할 명분 자체도 사라져요. 또 이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냐? 무기 생산이 가장 활발한 나라, 대량으로 찍어내다시피 할 수 있는 나라, 재래식 무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대량으로 지원이 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무역을 하지 않으면 또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빌미로 동네 북이 될 진짜 호구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우러 전쟁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우러 전쟁에 대해서. 이 북한군이 참전해서 전력 상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참전이라든지 무기 지원은 계속 하지 않되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정쩡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해야만 돼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이유,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서인 경우에요. 이 여지를 남기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외교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지금도 사실 많이 불편해요. 근데 불편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게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월등한 강대국이에요. 산업이나 군사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영토만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지. 뭐 직접 부딪힐 일도 사실 없지만, 항상 필요한 건 우크라이나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필요한 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관계 개선은 우리가 맘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 군수 물자 지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불가통보를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이거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서유럽, 이 유로존에 보내는 신호, 이것도 분명해진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외교 지형이 한결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 욕심이 날 수 있죠. 많이 부서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미국하고 유럽이 다 선점을 한 상태예요. 이 부분은. 이 미래에 관한 이 부분에서는. 미국하고는 이미 뭐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자원 포함해서. 그리고 이 서유럽 국가들이 선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함께. 왜냐하면 그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돈 지원하고 무기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아마 뭐 조금 과장하면 한 100년 동안은 이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에게 모든 걸 수탈당할 거예요. 어쩌면. 근데 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외교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잘한다면, 북익 관점에서, 그러면 자원부국이니까 오히려 또 서유럽이나 미국의 이 자본을 이용해서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겠죠. 여지가. 워낙에 자원이 많은 나라니까. 식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가 뭐 좀 얻어먹을 게 있느냐, 이 부분은 없진 않겠지만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도 없다. 그 고마운 것을 알 나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령 우리가 참전을 하거나 무기를 지원하거나 하더라도 고마움을 가질 만한 인식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져요. 현재 우러 전쟁은 아주 뭐 참 난장판이죠. 따지고 보면 뭐 전쟁 자체가 난장판이지만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 불꽃. 그러니까 현재 지도상으로 보이는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20% 정도, 이 상태로 해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전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이제 실제 종전을 향해 가는 이 마지막 불꽃이다. 이게 어느 게 기점이 되느냐. 우크라이나 대선이 기점이 돼서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한계 상황에 닥쳐 있어요. 이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 그래서 종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단계다. 그렇게 보여져요. 여기에서 더 서로 간에 심각한 뭐 외부 지원을 받은 어떤 타격이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핵을 쓸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푸틴이 더 이상 곤경에 안 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참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한데, 러시아 자체 내에서 어떤 뭐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푸틴이 실각하지 않는 한은 지금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참 미안한 얘기인데 빨리 정리되는 게 세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튀르키예를 침공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튀르키예가 무기 지원하고 참전을 요청한다면 대한민국은 참전해야 하나? 우리는 한번 튀르키예한테 빚이 있잖아요. 빚이 있어요, 빚이. 그런데 그 과거의 빚을 지금 갚아야 되느냐? 우리가 뭐 잊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그런 민족이긴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서로가 이 이스라엘이나 튀르키예나 자신의 나라 밖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욕심을 부려서 나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난다면. 그러니까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뭔가만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경찰 마크 보이죠? 한때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패권이라고 하든지 조정자라고 하든지 균형자라든지 이런 가능성 없는 오지랖은 아예 배격을 하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 가능성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오지랖을 부리게 되면 블랙홀이 된다니까요. 블랙홀이. 실제 되지도 않는데 블랙홀이 돼요. 이것이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희망 고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부추기겠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러면서 그만큼의 비용을 요구할 거예요. 우리에게. 비용을 지출을 해라. 그 위치로 가려면. 우리나라의 국부 전체를 팔아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오지랖은 배격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그 대신에 우리가 잘하는 걸로 하면 되죠. 문화, 이런 거. 그리고 판매하는 거. 그냥 그런 정도에서 우리는 국제적 위상을 갖는 게 최선이고, 그리고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끝없이 발전을 시키는 걸 멈추지 않아야 되지만, 모든 국제사안에 있어서의 결정은 철저하게 우리의 국익을 따져서 충실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은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튀르키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이 충돌하는 모습도 우려스럽지만,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참전하고 있는 북한, 그 북한이 습득하게 될 전쟁 지식, 전쟁 기술, 이것이 그들이 이제 북한 본토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북한군 전체에게 확산되는, 그 우리와의 유사시 상황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뭐 연평도를 예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전에는 걔네가 그냥 포를 쏴가지고 그 정확성이 없었던, 걔네가 쐈던 포 중에 3분의 2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였는데 그 포가 전부 연풍도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드론이나 이런 거 이제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로 공격을 해온다. 그리고 지상 병력을 함께 보낸다. 그럼 우리의 연평도 병력이 감당할 수 있는가? 전력.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병력이나 전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심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우러 전쟁에 참전해서 얻는 이 군사 지식, 실전에서 얻어지는 지식이잖아요. 이런 운영 능력 이런 게.
특히 드론이라는 부분, 위협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전에 버금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실전에 버금가는 연습. 타켓을 실제로 정해놓고 서로가 뭐 폭발까지는 아니겠지만 드론을 목표 지점에 서로가 쏜다든지 폭격을 실제로 해본다든지 뭐 포탄이 터지지 않는 거로 하겠지만 부상자가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러시아가 폭격한 드론을 이용해서 폭격한 저 쇼핑몰에 소년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거를 소방대원이 치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저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군대가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 생방송으로 진행한 이 동영상은 제가 이렇게 단축해가지고 하나나 두 개 정도로 단축해서 또 이 쇼츠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은데 댓글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알람을 해두시면 좀 고맙겠어요. 제가 방송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노력은 할 테니까 알람 설정해 두셨다가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